한자로 떠나는 일본 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는 일본의 이름이 두 가지로 읽힌다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이제 실제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직접 가는 여행은 아니지만 우리는 한자를 가지고 일본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동경과 경도라고 하죠. 옛날에는 경도라고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 좀 지나고 상당 시간까지. 그렇지만 지금은 다 한자음으로 잘 읽지 않고 도쿄, 교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동경, 도쿄는 지금 일본의 수도라고 할 수 있죠. 교토는 막 그 이전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떤 한자를 가지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들어가기 전에 퀴즈부터 하나 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행정구역상 일본의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은 어딜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북쪽은 삿포로, 홋카이도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 남쪽에는 저것이 있죠. 규슈가 있고 또 밑에 내려가면 오키나와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남쪽일까? 행정구역상입니다. 네, 이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구역상 일본의 가장 동쪽에 있는 것은 어딜까라는 그런 문제인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답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가 일본 열도죠. 전부 섬입니다. 섬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열도라고 하죠. 네, 열도 할 때는 이 열자를 씁니다. 자, 우리 한반도가 있고, 한반도도 우리가 산이 많은 나라죠. 일본도 사실은 산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산이 많이 나타나 있죠. 조금 크게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 가운데 산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동해 쪽이고 이쪽이 태평양 쪽인데,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산악지대는 일본 사람들이 알프스라고 합니다. 일본 알프스라고 합니다. 저 스위스 알프스를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에요. 북쪽, 그 다음에 가운데, 남쪽 알프스 이렇게 해서 알프스가 있습니다. 저는 알프스 가보지 못했는데 한번 가볼 만한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찾아가고자 하는 것은 동경이에요. 동경이 이 부근이 있습니다. 이쪽이 동경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운데는 전부 산입니다. 산이지만 이 동경을 부근으로 해서 이쪽은 상당히 평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평야예요. 서울에 있다 하면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에 산이 다 보입니다. 서울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렇죠? 동경에 있으면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산이 안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또 다른 곳은 교토. 교토는 이쪽 부근에 있습니다. 네, 이쪽에 부근에 교토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동경과 교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앞에 제가 퀴즈를 내드렸는데, 일본의 가장 남쪽은 어디냐 하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가장 남쪽 섬이에요. 또 이쪽에 가장 동쪽 섬은 이쪽입니다. 홋카이도가 이 부근에 있겠죠. 상당히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은 이쪽이고 가장 남쪽은 이쪽입니다. 이것이 일본 땅, 일본의 영토예요. 그러면 이게 행정구역상 어디냐 하면 이곳이, 여기 또 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합니다.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부 통틀어서 오가사와라 제도라고 합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이쪽에 동경에서 이쪽에 1000km, 1900km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행정구역은 어디냐면 동경입니다. 동경입니다. 동경도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가장 남쪽은 어디냐? 동경이다. 일본의 가장 동쪽은 어디냐? 동경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오가사와라 제도에 우리하고 상당히 관련되는 우리 김옥균이란 우리 근대 구한말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쪽에 있는 지치시마라는 그런 섬에 이렇게 유배 아닌 유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1886년도에. 그래서 김옥균의 자취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남쪽 지방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네. 동경과 관련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동경을 얘기할 때 또 교토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글자는 이 도자예요. 이 도자를 보면, 우리 한자를 보면 이렇게 놈자에 오른쪽에 우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식 한자를 보면 여기 점이 빠집니다. 점이 빠집니다. 점이 있으면 틀리는 글자예요. 점이 없는 것이 일본의 상용 한자입니다.
모두 다, 그리고 도시다 또는 수도다, 서울이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도라는 것이. 이 글자는 뜻으로 보면 막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수도, 서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할 때도 이 도자를 씁니다. 도읍지를 옮긴다. 그럴 때는 천도한다 그러죠. 그때도 천도 이렇게 씁니다. 옛날 수도다 할 때 고도, 우리로 치면 막 고도 경주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이나 주로 주로 나눠져 있는 곳에서는 주의 가장 큰 곳은 주도라고 하죠. 중국처럼 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도자를 써서 수도를 나타내는 경우, 정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고려시대에 서울이라 할 수 있는, 도읍지라 할 수 있는 개성을 송도라고 했죠. 소나무 송해서 이 도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는 서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큰 도시를 얘기할 때도 이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회지다 할 때,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죠. 도회, 시골과 도회. 그리고 도시라고 할 때도 이 도자를 씁니다. 근데 이게 보통 보면 우리가 도자와 이게 업자입니다. 고을업, 업을 붙여서 많이 씁니다. 도읍. 옛날 야은 길재 선생이 읊은 시조가 있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하는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도읍지입니다. 지금도 업은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 도읍지라고 하면 서울을 얘기했습니다. 500년 도읍지, 고려의 서울은 얘기할 때 도읍지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붙여서 한 낱말을 쓰지만은 서울이다 하는 뜻으로 쓰지만 도와 읍을 나눌 수 있어요. 둘 다 큰 도시인데 도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훨씬 크고 이 도와 읍을 구별 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왕조의 묘실이라 할 수 있는 종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종묘가 있는 것은 도다. 종묘가 없는 도시는 읍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에는 어떤 유명한 곳이다 또는 중심지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로 유명하다면 항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부산을 항도라고 하죠. 또는 뭐 인천도 항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항구로 유명하다. 그리고 야구로 유명하다. 또는 축구로 유명하다. 구기 종목으로 유명한 것은 구도라고 하죠. 옛날에 구도 인천, 구도 부산, 구도 대구, 한때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 야구가 상당히 우승을 많이 할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도 인천, 구도 부산, 구도 대구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도는 어떤 유명한 곳이다, 어떤 중심지다 할 때 쓰고 있습니다. 또는 물 숫자를 붙여서 예를 들어서 물로 유명한 곳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베네치아다. 그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수도라고는 잘 안 쓰죠. 물의 도시, 물의 서울 이렇게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씁니다. 꽃의 도시라든지 이렇게 많이 붙여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을 얘기한다. 큰 곳을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자는 그 이외에는 용법이 없느냐 하면 또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고 할 때 도매, 소매 할 때 이때도 도매를 씁니다. 그리고 도산매라고도 하죠. 도매, 산매. 도매는 뭉뚱그려서 파는 것이고 산매는 낱낱이 나누어서 파는 것이에요. 소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소매라고도 합니다. 도산매, 도소매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어디 줄 때는 도급으로 준다 할 때도 뭉뚱그려 준다. 도는 덩어리가 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뭉뚱그린다는 의미에서 도급을 준다. 그리고 하청을 받고 하는 그런 의미에 있을 때도 도급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술도가라 한다. 저 집은 술도가야 할 때는 술도가 할 때 그때도 이 도자를 씁니다. 도가라는 것은 도매상을 얘기한다. 크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 용법으로 쓰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비행기 타고 여행은 못 가지만 글자로서 우리가 동경과 교토를 한번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동경과 이렇게 교토, 경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행정 단위로 나누어 보면 동경은 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울은 서울특별시가 되지만 동경은 동경시가 아니고 동경도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도. 왜냐하면 동경이 일본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경도 합니다. 근데 교토는 어떠냐? 교토는 시입니다. 좁게는 시입니다. 교토라는 어떤 지역이 있으면 여기에 교토라는 시가 있고 이 시를 둘러싼 전체도 또 교토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라고 합니다. 부. 그래서 교토는 사이즈로 보면
교토부라는 큰 범위가 있고 그 안에 교토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일본의 오래 옛 서울 얘기하는 교토는 교토시 쪽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사실은 행정구역이 도가 있습니다. 동경도 하나뿐이에요. 동경도는. 그리고 또 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예요. 홋카이도. 북해도를 이 길도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가 있습니다. 이 교토부처럼. 부는 두 개 있어요. 오사카하고 이 교토는 부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크죠. 그리고 그 밑에 가장 큰 지역 행정 단위로는 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현 그러죠. 그래서 일본은 도도부현이라고 합니다. 우리식으로 읽으면, 네, 일본식으로 읽으면 도도부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겠죠. 도도부현이 있는데 동경은 딱 하나뿐인 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토는 교토부 안에 교토시가 있다. 그러면 동경에서 우리로 치면 서울특별시장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동경도지사라고 합니다. 동경도지사. 그리고 그러면 교토에는 가장 높은 행정기관장이 누구냐 하면 부에 속한 것은 교토부지사라고 합니다. 도쿄부지사. 그리고 교토시를 얘기할 때는 교토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동경도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골이라 할 수 있는 것까지 합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심은 어디냐? 구가 23개가 있습니다. 동경은 23개의 구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경이라 할 수 있지. 조금 물론 밖에도 동경입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본 저 오가사와라 제도도 전부 동경입니다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구가 23개 중심구가 있다. 도쿄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낙중이라고 합니다. 낙중. 교토는 사실은 옛날 일본의 옛날 중국의 장안 당나라의 한때 수도이기도 했고 일본의 중국에 이제 장안을 본을 따서 바둑판처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교토를 낙양이라고도 합니다. 낙양. 장안과 낙양이 있는데 둘 다 이렇게 교토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일본의 서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낙양의 낙을 따서 낙중이다 하면 이제 교토시의 어떤 상당히 중심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동경에 올라간다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상경한다 그러겠죠? 우리도 지금 시골에서 서울 올라간다 할 때는 상경한다 그러죠? 네, 상경. 근데 좀 서글픈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만 일제강점시대에는 서울, 그때는 경성이라고 불렀죠. 경성부라고 했습니다. 경성부. 예, 경성에서 이제 동경을 가기 위해서는 기차를 타고 부산에 와서 부산에서 이렇게 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동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걸 상행선이라고 했어요. 서울에서 동경 가는 게 상행선이고 동경에서 한반도에 서울로 오는 것은 하행선이라고 그랬어요. 나라를 잃으면 우리 서울이 뺏겨져 버려요. 어쨌든 그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행선은 상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토로 가는 것은 상락이라고 합니다. 상락. 왜냐하면 낙양이라는 낙자가 상당히 교토를 상징하는 그런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무엇이 있다 할 때는 시가 운영한다 해서 시영이라는 것을 많이 붙입니다. 근데 동경에 가면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교통기관도 있습니다. 그걸 도영이라고 합니다. 동경도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도영 지하철이 있고 도영 전철이 있고 도영 버스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영이다 붙으면 혹시 동경에 가서 붙으면 동경도에서 직할로 운영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원래 교토가 이렇게 서울이었죠. 서울이다가 명치유신이 되어서 그때까지는 명치유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일본의 천황이 교토에 살았어요. 교토에 살다가 명치유신이 되면서 대정봉환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막부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시작된 도쿠가와 막부 시대에는 행정은 동경 옛날에는 에도라고 했습니다만 거기 있었지만은 나중에 그 막부에서 정권을 이렇게 천황한테 반환한다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막부 때는 천황은 상징적인 존재,
막 허수아비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 오면서 이제 막부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통치권을 이제 천황에게 드린다. 그건 이제 명치 유신 대정봉환이라고 하는데 그때 명치 천황이라는 사람이 동경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경은 서울을 뜻하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서울이다. 동쪽에 있는 동경도지요. 동경도음으로 동쪽에 있는 경도가 되죠. 원래 경도가 있었죠. 원래 교도가 있었는데 동쪽에 있는 교도. 그래서 동경. 줄여서 그냥 도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경과 교토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좀 재미가 없나요? 글자로 여행을 하니까. 네. 그림만 몇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동경도입니다. 아까 제가 산이 없다고 했죠. 이게 후지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것은 날씨가 굉장히 좋을 때는 조금 높은 데 올라가면 멀리 보입니다. 그렇지만 보통 땅에서 이렇게 다닐 때는 이 후지산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방에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는 보이지 않는 이유가 또 달리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후지산이 보이는데 굉장히 넓은 평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경이라고 하면 도시만 생각하는데 바다의 면에 있습니다. 동경은 말하자면 바닷가에 접한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경인데 이 바다를 동경만이라고 합니다. 네, 동경만. 옛날에는 동경을 이렇게 에도라고 했습니다. 강호라고 써서 에도라고 했습니다. 에도시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이 동경만에서 잡힌 물고기 그것을 에도 앞전자를 써서 에도마에라고 하는데요. 동경만에서 잡힌 물고기 그것을 에도에서 잡혔다 해서 에도마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음식 그것도 에도마에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동경식으로 하는 모든 것을 또 에도마에라고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에도마에 강호전이라는 그런 한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동경만에서 잡은 고기로 만든 요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경은 이렇게 바다에 접한 곳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접해져 있으므로 한쪽은 또 산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동경에 있는 천황이 사는 곳입니다. 황거라고 해서 제가 옛 사진을 보니까 일제강점 시대에는 이게 그때는 조선반도라 그랬고 지금 일본 사람들은 한반도를 조선반도라고 합니다만 우리 조선 땅 끝에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많이 왔어요. 오면 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동경대학입니다. 동경대학. 일본에서 제일 좋은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대학이라면 또 교토에도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에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동경대와 교토대 출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동경대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렇게 정문이라고 해서 붉을 저역에서 문문 아까몽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이 상당히 상징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아까몽 이러면 동경대를 가리킵니다. 네. 물론 하얀 문도 있습니다. 중앙대학, 주호대학을 가리키는 것은 희나는 흰백자를 써서 시로몽이라고 하는데요. 아까몽에서 나온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왜 이런 것이 동경대학에 있느냐 하면 원래 이 동경대학에 만들기 전에 이 집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그 가문의 어떤 공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이제 시집을 갑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이렇게 그 왕가, 그 황족은 아니죠. 막부의 거기에 유력자의 자녀가 이제 딸이 시집을 갈 때, 높은 사람이 시집 갈 때는 이러한 문을 지어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토로 들어왔어요. 교토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유명한 곳이죠. 청수사, 맑을 청, 물수자 해서, 이것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만들었죠. 상당히 볼만한 그런 곳입니다. 네, 그리고 금각사, 은각사,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곳이 한때는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타버리는데, 새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글쎄, 제 기억으로는 한 60년대쯤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1950년인가요? 제가 자료를 볼 때, 우리가 6.25
터지던 그해니까 1950년대. 그때 홀라당 다 타버렸는데 새로 만들어가 지금 이런데 관광객들은 상당히 많이 갑니다. 이제 금각사가 있고 또 은각사라는 것도 있죠. 이것은 이제 동경에 있는 어소라고 해서 천황이 동경으로 옮기기 전에 살았던 그런 왕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교토대학입니다. 교토에는 가장 유명한 게 역시 교토대학이 가장 유명하죠. 동경대와 교토대는 이렇게 서로 쌍벽을 이루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토대학. 상당히 정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 대학보다는 좀 아담한 그런 사이즈입니다. 교토에 가면 또 유명한 대학이 많습니다. 동경도 그렇고 대학도 많은데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만 동지사대학. 네. 여기에도 옛날 일제강점기 시대 우리 조선의 유학생들이 많이 갔던 곳이에요. 동지사대학. 이것도 아담한 스타일입니다. 동지사대학은 또 윤동주 시인이 여기에 재학할 당시 이렇게 잡혀가서 나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 윤동주 시비가 있습니다. 물론 세워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될까요? 조금 더 됐나? 제가 처음에 교토에 갔을 때 이런 것이 없었어요. 네, 나중에 이렇게 생겼는데, 생기고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네, 조금은 합니다. 이런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지용 시비도 아마 여기 같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토에 또 유명한 것이 기온이라고 이렇게 게이샤들이 이렇게 다니는 이제 음식점들 이렇게 상당히 비싼 것 같은데요. 게이샤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식, 예. 이렇게 그림을 몇 장 보여드렸습니다만, 역시 일본이라고 하면 동경이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고도를 찾을 때는 교토,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동경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오사카, 그리고 나고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교토와 오사카는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동일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교토, 오사카 가시게 되면 구경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실 때 한자 만나게 가니까 교토하고 동경하고 도자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더라 기억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